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0일 대구 죽곡 정수사업소에서 지하 저류조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한 명이 질식으로 숨지고 구조에 나섰던 공무원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질식 사고로 348명이 죽거나 다쳤고 이 중 사망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폐공간 질식 사고는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의 50배에 이를 정도로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재해입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밀폐공간 중대재해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소개합니다. 양선희 동국대 지급 환경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기홍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최근에 있었던 우리 대구 지역의 죽곡 정수사업소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이번 밀폐공간 질식 사고 어떻게 일어난 거지요, 양 교수님? 그 저류조에서 슬러지가 생깁니다. 슬러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수중 펌프를 설치했는데 수중 펌프를 설치하고 그 고정 작업을 하러 갔던 근로자분이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수중 펌프를 설치해서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슬러지를 좀 이렇게 희석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을 뿌리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아마도 이제 그 황화수소 가스가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좀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 고정 작업을 하러 가기 전에 물을 뿌렸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이미 가스가 공기 중으로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저류조에서 있던 슬러지를 말씀하시는데 슬러지라는 것이 찌꺼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찌꺼기죠. 예. 그럼 그 찌꺼기들이 쌓여 있던 그 저류조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류조라는 게 어떤 것이고 여기서 저류조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황화수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작동을 하는 건지 말씀 좀 주실까요? 이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물을 끌어들여서 약품을 넣어서 그것을 침전시키고 그것을 다시 이제 이 필터를 이용해서 여과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황이라는 물질은 어디에든지 있죠.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물에도 있고 계란도 노랗지 않습니까? 네. 황이 노란색인데 색깔이 있는 데는 어디에든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황이라는 물질이 음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변에 들어있고 그런 물질이죠. 종이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이 물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화학 물질이고요. 그런 물질이 이제 이 물을 침전시키는 과정에서 찌꺼기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남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어떤 조건이 맞으면 황화수소 가스를 만들고 이제 그 가스에 의해서 중독되는 사고가 생기는 거죠. 네, 일단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저류조라는 거 반드시 필요한 장치고 거기에서 먼저 1차적으로 약품 처리를 해서 또 다시 이제 수돗물을 만들 수 있는 수원으로 이제 쓰게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러면 이 저류조라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이 수돗물을 만든다면은 계속 어느 지역이든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치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역설적으로 보자면 수돗물 사업하고 수돗물을 만드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이런 저류조나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보면 이런 밀폐 공간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 공간을 감독하는 관리 감독자를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 이 지정된 사람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한 다음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이번 죽곡 정수사업소 사고에는 이런 절차적인 면에서 볼 때 어떤 점이 미흡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시는지요? 조경 실장님? 예, 굉장히 안타까운 그 사망 사고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밀폐 공간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산업안전보호법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번 그 사망 사고의 원인이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내서 발표가 되겠지만 현재까지 미뤄보건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언론 보도나 다른 다양한 그 보도를 보게 되면 환기는 했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작업 전에는 반드시 그 밀폐 공간의 그 산소 농도 측정을 해야 되고 네. 앞서 양선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황화수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에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는 그러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마 이러한 장비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제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환기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밀폐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밀폐 공간. 우리가 보통 밀폐 이러면 밀폐 용기를 하도 요즘 많이 써서 꽉 닫혀가지고 전혀 공기 흐름이 없는 곳을 이제 밀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쉬운데 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밀폐 공간의 정의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런 밀폐 공간의 질식 사고가 해마다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밀폐라 그러면 꽉 막힌 곳에서 작업을 해야지 어떤 질식 사망 사고가 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게 되면 그 618조의 밀폐 공간의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 공간이란 그 산소 결핍 그리고 유해가스로 인해서 그 질식이나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소 농도가 21%를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18% 미만으로 갔을 때는 이제 그 산소 이제 그 질소 중독 그 질식에 의한 그런 사망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정한 공기라는 것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산소 농도가 18%에서 23.5%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10% 미만, 10ppm 미만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사방이 막혀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할 가능성 있는 장소를 다 유해가스 그 밀폐 공간이라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는 그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밀폐 공간이 정의되는 것은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산소 농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숨쉬기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되는가가 밀폐를 정의 내리는 제일 중요한 기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굉장히 공간이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질식 사망 사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황화수소나 이런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 아래에 이제 그 잔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위 천정이 그 넓게 뚫려져 있다 그러더라도 작업자가 밑으로 이제 하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 황화수소나 이렇게 유해가스에 의해서 질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도 법에서는 그 밀폐 공간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밀폐 공간의 정의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넓고 공간이 넓고 막혀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심하고 있다가 오히려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사고 해마다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밀폐 공간의 질식 사고로 그 348명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165명, 부상이 176명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밀폐 공간에 의한 질식 사망 사고가 계속 그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굉장히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이 일하시는 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 홍보 또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 교수님, 근데 7월에 밀폐 공간 질식재해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이 7월에 많이 생기는 밀폐 공간 질식 재해는 사실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밀폐 공간 질식 재해가 CO 같은 경우에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주로 탄을 떼거나 수출을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요. 네. 이 황화수소와 같이 이
황화수소 가스를 생성하는 세균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이 여름에 이 세균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이 여름에 발생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밀폐 공간이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지만 이런 질식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일상적인 노동에서도 좀 제외되어 있는 공간, 비일상적인 작업 공간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작업 공간에서의 화학 물질 사용이나 이런 것은 뭐 작업 환경 측정이나 이렇게 모니터링되고 늘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경각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폐라는 것은 평소에 드나들지 않는 곳인데 어쩌다가 일을 부정기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방침을 실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식의 전달이랄까 그런 부분이 좀 있지 네. 않나 그런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예방이라든지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사고 원인으로 주로 황화수소가 주로 7월 달에 지목이 되었는데 현 교수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원인이 되는 물질이 이 계절별로 조금 다르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여름에는 황화수소가 많은 이유가 이제 부패를 촉진하는 세균들이 황화수소를 만들어내는 공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시는데 앞서 또 황은 어디나 존재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는데 황화수소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렇게 치명적인 어떤 작용을 하는 걸까요? 그 황화수소는 이제 그 화학적 질식제라고 합니다. 우리 몸 속에 들어왔을 때 이 산소 운반을 저해해서 네. 이 중독 사고에 이르게 하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농도가 높은 이 황화수소 가스는 공기보다가 무겁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작업 행동을 할 경우에 이 공기 중에 일으키는 거죠. 가라앉은 황화수소를 공기 중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농도를 흡입하게 된다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황화수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높고 한꺼번에 또 여러 명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사고를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 게 그러면 저류조나 이런 공간에 들어갔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상황이면 굉장히 위험한 게 처음 들어갔을 때는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들어가서 이제 밑바닥을 훑고 다니면 그렇죠.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조금이라도 맡아버리면 바로 산소 공급을 중지시키고 그렇죠. 그럼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잠복해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같이 들리는데요. 이런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가 어떤 게 있나요? 조 실장님? 예, 굉장히 사례들이 많은데요. 앞서 이제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겨울철에 이제 공사 현장에서 뭐 갈탄을 뗀다거나 이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이제 중독 사망 사고도 있고요. 이제 97년도에 이제 그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이제 황화수소에 의한 그 중독 사고로 4분이 이제 사망하시는 사건도 있었고, 네. 이 밀폐 공간에 인한 질식 사망 사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소 영세 사업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큰 제철소에서도 질소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 네. 모 전자회사 또는 모 디스플레이 회사에서도 이런 그 사망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리 준비를 하고 절차대로 하지 않는 한 이 누군가가 들어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산소 공급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 공급을 차단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 얼마 정도의 시간 내에 구조를 해야 되고 일단 먼저 구조 시간 어느 정도 시간 안에 구조하지 않으면 그 골든타임이 가버립니까? 황화수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골든타임이 없죠. 눈앞에서 보고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보고 구조하러 들어가면서 또 쓰러지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급속하게 중독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가스 노출되면 바로 그냥 네. 그러니까 황화수소 가스는 한 두 숨 정도만 쉬어도
높은 농도에서는 2숨 정도만 쉬어도 질식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러면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면 바로 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구조를 쓰러진 걸 보고 구조를 해야 되면 구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산소 송기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런 장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사고가 네. 생기니까 네. 그거를 찾거나 착용하는 시간에 벌써 사망하고 없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미리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지만 동료가 눈앞에서 쓰러졌는데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구조가 아니고 차라리 이제는 포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의 추가적인 희생을 막는 방법이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보십니까? 황화수소 가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황화수소가 나 황화수소요라고 말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네, 저기 쓰러져 있는데 다른 이유로 쓰러진 거라고 보통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갈 텐데. 처음에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과정들을 보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걸 보는 사람은 그게 가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그냥 건강이 안 좋아서 쓰러지나 보다 하고 들어가서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따라 들어간 사람 똑같이 쓰러지죠.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애초에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항상 사고와 관련돼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인데요. 왜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질식 사고가 계속 되풀이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정화조, 저류조 이런 사고들 한 해 300건 이상씩 발생하는 이런 사고인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작업하시는 분들도 여러 번 얘기 들었을 테고 맨홀이나 탱크, 밀폐공간 이건 당연히 더 위험해 보이고 업무 지시하는 사람,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이 위험성을 인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자, 왜 되풀이될까요? 양 교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작업장에서 인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이 사망 사고의 케이스도 발생하는데 그 300 몇십 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업장 수가 워낙 많고요. 네. 이제 근로자 수도 2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 이제 이 자기에게 발생하지 않는 것은 피부로 다가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남의 일이라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가까이서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일은 또 무시하기 십상이죠. 네.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자기는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출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외출을. 그 결국 이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몸으로 인식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직접 앞에 아주 위험한 톱이나 불이 튀거나 이러면 위험한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가스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더 훨씬 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 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양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있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괜찮은데 실제 그 법에 있는 절차들이 무시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작업하기 전에는 사전에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경고표지를 세우게 돼 있고 그다음에 환기를 시키게 돼 있고 가스 농도 측정을 한 후에 적절하게 이제 농도가 유지가 되면 작업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시인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감시인이 규정에도 있는 거죠. 설사 동료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응급 이제 신고를 하게끔 돼 있고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이제 반복이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교육이 이제 잘 안 되고 있다. 그것은 이제 지난해에 송옥주 의원의 이제 국정감사 자료도 나왔지만 실제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특별안전 교육을 해야 되는데 특별안전 교육을 한 이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가 없고 그래서 형식적인 교육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밀폐 공간에 대한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이 밀폐 공간은 상시적인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관리자들 또는 사업주들의 그 관심이 못 미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적인 소홀,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강하게 이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밀폐 공간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즉 그걸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주로
외부 업체, 하청업체라든가 네. 또는 그 이주 노동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그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에서도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주로 하청에서 그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다 이제 사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매뉴얼 작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밀폐공간 작업에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그 주기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시다가 자주 이제 변동이 되니까 그런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이제 못하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식의 어떤 교육의 부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런 그 사망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 네.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질식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 실장님 아까 예방법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들 절차들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작업 허가 받고 측정하고 그다음에 출입하고 난 뒤에 관리하고 보구도 착용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예방법이 단계별로 돼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 잠깐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나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제 작업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업에들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시간이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또는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사전 조사할 때도 충분하게 환기를 하고 이제 산소 농도 측정이라든가 유해가스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그 작업자분들한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밀폐 공간의 그 출입 금지라든가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위험 표지를 부착을 하도록 돼 있고 실제 작업할 때 동일하게 이제 그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하고 일정 산소 농도가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을 해서 유해가스 농도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보고 이제 환기를 충분히 시킨 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 작업 중간에도 계속 이제 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하면서도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충분하게 그 확보를 하고 작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보호구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밀폐공간 작업을 할 때는 송기 마스크라든가 또는 이제 공기 이제 통을 메고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를 해서 작업 중에 작업자가 이상 있을 경우 이제 응급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법에는. 네.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이제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지키는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어느 게 가장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가장 안 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이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업장 내 또는 이제 대구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이러한 밀폐 공간 작업장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관리 방안들을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작업 시작 전에 이제 그 작업 허가서 이런 과정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작업 이제 지시를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잠깐 뭐 그냥 시간에 쫓겨서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런 교육을 무시하고 이제 그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큰 이제 중대 사고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양 교수님 보기에 제도적인 맹점이다 이것은 이렇게 두면 이것은 당연히 이런 사고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어디신가요? 일단 이 현장에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단순해야 됩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 밀폐 공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네. 거기 착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산소 송기 마스크가 비용이 비쌉니다. 네. 한 대당 뭐 한 140, 50만 원씩 할 정도로 비용이 비싸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이걸 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 사업장에서 업무 스케줄상 이거를 대여를 해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일을 할 만큼 여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지점이 좀 필요하고 또 저는 이제 평소에 조금 느끼는 지점이 뭔가 하면 이
탱크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밀폐 공간이다라고 이제 써놓는데 밀폐 공간이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는 지침은 써져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글을 잘 모르고 이 느낌으로 다가갈 때는 그림 표시라든지 그냥 밀폐 공간이라는 표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가도 이 그냥 밀폐 공간이다라고만 써놓지 말고 여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산소 송기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뭐 이런 글자를 네. 써놓는다든지 여기는 가스 중독의 우려가 있습니다. 네. 질식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문구를 써서 붙이는 게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봅니다. 우리가 병원만 가도요. 방사선 촬영하는데 앞에 가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그 밀폐 공간 문 앞에 당신은 적절한 보호 장구 없이 들어갔을 때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갖다가 게시하는 걸 의무로 해놓으면 들어갈 때도 이미 마음가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혼자서는 절대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해도 그걸 게시하면 되는데 정작 이런 문구를 어디에 게시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아까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밀폐 장소에는 반드시 게시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매놀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표시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거 위험을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까 현장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업자가 아주 오래된 숙련된 분들이고 그래서 이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으실 텐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심지어 외주, 하청에 또 재하청 이렇게 되면 교육받을 기회도 없고 외주로 내려가고 난 뒤에 충분한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인력과 예산 부족하고 이러면 현장에서는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펼쳐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이 사고 난 사망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 하청 노동자분들 또는 이주 노동자분들이 많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농작업에서 보게 되면은 축사나 이런 곳에서는 현재 그 이주 노동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주 노동자분들께는 사실 이런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전달이 상당히 이제 어려울 뿐더러 또 이렇게 그 자주 교체가 되면 이런 위험성이 없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사업주분들이 이제 비용 부담을 느껴서 네. 그런 것을 적절한 보호를 이제 지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런 위험 업무는 주로 흔히 이제 위험 외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제 하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용역 이런 쪽에 이제 그 업무를 전가하고 있는데 이제 비용 문제가 첫 번째 가장 있을 수가 있고 충분하게 사실 이런 비용을 지급해서 안전한 작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이제 보호구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이 하청업체에 계신 분들이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런 보호구를 착용하고 이 절차를 지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원청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에 쫓기다 보면 순간적으로 빨리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안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필요한 지점들이 있지만 콕 집어서 이거 하나만 빨리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싶은 지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십시오. 양 교수님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그런 밀폐 공간을 다 찾아서 안전 표시 여기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를 팻말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어려운 것 말고 구체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했으면 네. 좋겠다. 조 실장님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사업주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나 이제 지자체에서는 밀폐 공간에 대한 지도 작성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밀폐 공간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일단 우리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밀폐 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그 아주 위험한 장소에서는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할 수 있는, 요즘에 센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센서들을 이용한 상시 그 밀폐 공간 모니터링을 해서 작업자가 위험한 상황에 혹시 들어가더라도 경보음이 울린다거나 이런 이제 급박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좀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계속 다뤄오셨고 전문 분야시니까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최근 대구 주곡 정수사업소에서 발생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처음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지자체 장인 홍준표 시장에게 어떤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을 법 적용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기에 홍준표 시장에게 이 처벌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아마 뭐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뭐 잘 판단을 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밀폐 공간의 사고는 이거는 사실 그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적절한 보호를 지급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제의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이 재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결국 관리 감독의 책임이 소홀히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의 처벌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행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조항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뭐 홍준표 그 시장께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제 저는 그 홍준표 시장님 또는 이제 우리 뭐 지자체 장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은 지자체 장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경각심을 갖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절차나 또는 예산 확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런 질식사고, 질식재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과거에 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도 예방을 한 법이고 굉장히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것은 법원의 이제 솜방망의 처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생기고 나서, 시행이 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또는 사업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의식이 높아진 부분들이 실제 그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이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제 그 나타난 형태를 보게 되면 처벌을 면하기 위한 행정적인 또는 서류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인식의 수준을 높였지만 실제 이행을 하는 수준은 아직 높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이 조금 더 제대로 집행이 되고 조금 더 저는 이제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요건이 더 생겨야 한다. 그래서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사업주가 이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것이 자기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자기가 벌을 받지 않을 때는, 그리고 벌금이나 과징금을 내도 조금 낼 때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는 자기의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과정들을 사업주들께서 조금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게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있습니다. 보완인데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하는 게 아니고요. 완화의 방침을 좀 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아직 뭐 국회에서는 야당이 다수당이니까요. 시행령으로 요즘 뭐 여러 군데에서 시행령으로 기존 입법의 취지를 반대로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배제 무력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재부에서는 실제로 노동부 패싱하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 게 있었는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지점인지 뭐 실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들어질 때 여러 이제 조항들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해하는 쪽으로 그 완화된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호한 부분은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나라 경제에 위협이 되거나 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사업주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그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재부가 이제 경영계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뭐 충분히 이제 뭐 그런 의견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또는 책임을 가지고 조금 더 큰 목소리 또는 자기 역할, 본연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처벌법 보완의 주대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뭐 구체적인 어떤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계를 하겠다는 이런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아니고 최대 핵심 포인트가 왜 이번 우리 이 대구 문제도 그렇지만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든가 기업의 제일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걸 피해가고 싶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입법 과정에서도 왜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격렬한 어떻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챙기느냐 하는데 넣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최고 책임자에게 처벌을 안 하면 실효성이 없으니까 넣었던 건데 지금 그것을 제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실행의 과정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포괄적 책임이라는 지점 때문에 사실은 사업주를 처벌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사업주라는 사람이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인정이 되고 또 어떤 일에든지 위험이 있다라는 것은 또 인정이 되는데 이 사업주 법원에서 그러니까 중처법을 실행하는 법원에서 이 사업주의 포괄적인 책임을 묻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지점이 또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국회에서는 아직도 다수당이 야당이긴 하지만 조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중대재해처벌법에 손질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원안이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변화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기업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될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나쁜 기업이죠. 제대로 그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절차나 이행 또는 실행을 하지 않는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처벌하겠다는 것이지 그거를 다 이행한 기업에서 발생한 재해도 처벌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외국에서도 했지만 산업재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 사업주들은 결국은 노동자 살인을 방조했다. 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라, 제대로 이행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영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은 결국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산재 예방에 책임이 있고 예산권과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영 책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바탕이 돼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모든 기업을 처벌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관점으로 봐야지 자꾸 이것을 경영 책임자가 내가 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날 빼달라. 네. 그 핵심 그 담당 부서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책임의 범위를 좁혀야 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 장비 하나 100 몇십만 원짜리라고 하셨는데 사자고 이 제안서가 올라오면 내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빨리 사인을 하겠죠. 네. 안 그러면 경영상의 다른 급한 걸 이유를 들어서 뒤로 가더라도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이게 도입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실은 집행하는 것은 현장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현장 담당자들, 감독자들, 작업자들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법이 아무리 규정을 하고 설사 마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유 바쁜데 귀찮은데 언제 저걸 해? 이러면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집행을 그분들이 안 하면 소용이 없지요. 양 교수님, 그 현장에 있는 작업자와 감독자에게 어떤 당부하시고 싶으십니까? 지금 사실 이런 사고가 생겼는데 제가 동산병원에 있을 때는 폐수처리장 특수건강진단도 하고 하였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 공공기관에서도 굉장히 중첩법도 생기고 해서 또 이 사망사고를 줄여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도 있어서 정말 이렇게 실제로 취급하지 않거나 거의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특수검진을 받으러 오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제가 이제 오시는 분 하나하나 황화수소 가스 아세요? 이게 폐수 처리장이니까 물어보며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이 근로자분들에게 당부할 것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좀 더 이게 어떻게 중처법으로 이분들을 처벌할까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이런 사건이 생기는 게 정말 무슨 이유일까?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생각하고 조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근로자분들하고 관리감독자분들은 사실 자기가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손기 마스크를 쓴다라든지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요구를 해서라도 안 주면 요구를 해서라도 내 목숨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우리 조 실장님도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당부 말씀과 함께 끝으로 예방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예방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이렇게 위험 작업에 관해서는 이제 노동자분들, 작업자분들에게 교육을 강화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실제 그 대표자들 또는 행정부의 저는 아까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그런 의견 냈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부 장관들 또는 지자체 장관들께서 지자체 장들께서 사실 이런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들 인지를 하고 그분들의 의식이 변해야 실제 우리가 재해 예방을 하는데 오히려 기여가 되겠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교육을 잘 안 합니다. 윗분들에 대한 교육들을 잘 안 하는데 그러한 교육들을 조금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방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밀폐 공간이 있는 그런 작업장에서는 밀폐 공간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립을 할 때 반드시 산업보건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밀폐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립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했지만 순간적으로 사실 그 상황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반복된 훈련,
결국은 몸으로 이런 것이 체화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우리가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상적인 것으로 작동될 수 있게끔 그러한 노력들과 또는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이 인식이나 지식이나 위험성에 대한 것이 이게 다른 다음 작업자에게 이제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 노동부에서 그 성면 관련해서는 성면이 이제 소량에 노출되어도 중피종이나 이런 폐암이 생길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성면 해체 작업이나 뭐 성면 관련 작업을 하는 전문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이걸 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런 것처럼 밀폐 공간 작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인식을 하고 작업을 하려면 오히려 이제 그런 전문성을 도입하는 건 어떨지 전문적인 제도를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한번 발생하면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치사율이 높은 치명적인 사고죠. 밀폐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들 그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현황과 대책 예방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양선희 동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조기용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연구원 환경연구원 실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었던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2020년 방배동 모자 사망 사건 등 잊을만 하면 복지 사각지대의 아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면 우리 사회의 빈곤과 사회 안전망 개선에 대한 정부 당국의 다짐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런데 빈곤과 가난함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빈곤이라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인 것으로 정치인들의 구호와 학자들의 논문에 주로 등장하는 것이고 가난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이며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날것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당장 한 끼 해결이 급한 사람들이 만드는 무료 급식소 앞에 긴 줄과 차오르는 비를 피하지 못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한 반지하방은 빈곤이라는 개념보다는 가난이라는 구체적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이 가난의 현장에 가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국민이 공감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 속에서는 가난을 경험하는 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빈곤을 문제로 삼고만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가난함을 살지 않고 머릿속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정치인들이 또 대책이라는 것을 만들 것입니다. 가난이 더욱더 슬픈 이유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 속에서 그 삶과 더불어 만들어지는 정책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